2023년 10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앞으로의 가자 지구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쟁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이 3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본 우리의 문제점, 많은 분들이 북한이 방사포를 쏘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고스란히 당하는 거 아니냐 많이 염려하시죠. 그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갈란트 장관이 얘기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3단계, 그리고 이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가 밝힌 것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방장관은 지금은 첫 단계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즉 1단계에서는 하마스를 패퇴시키고 괴멸시키기 위해 조직원을 없애고 기반 시설을 손상시킬 목적으로 공습과 차후 작전 등 군사 공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를 둘러싸는 형태로 아이언돔 10개 포대를 배치했습니다. 각각의 포대는 3개의 발사대를 갖고 있고요. 한 개의 발사대는 20발의 타미르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포대는 60발의 요격 미사일을 갖고 있고 10개 포대면은 600발의 타미르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개 위험 물체가 날라오면은 실패 가능성을 대비해서 2발을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이스라엘은 300개의 표적을 잡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탄이 목표를 맞춰버리면 두 번째 탄은 그 뒤로 날라오는 그 다음 걸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300개에서 600개를 잡을 수 있죠. 근데 하마스는 지금 보도에 따라 좀 헷갈리긴 한데 이스라엘이 판단해야 되니까 쏜 하마스가 자료를 내놓지 않으니까 3,000발에서 5,000발을 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막을 수 있는 거에 10배가 왔으니까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걸 몰랐느냐?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이번에 쭉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그들이 쏜 거는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카츄샤 방사포입니다.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만들었었던 아주 구식 방사포죠. 카츄샤 방사포 계열에서 지금 북한이 개발했다고 하는 북한판 에이타킴스까지 나오게 됩니다. 에이타킴스는 상당히 큰 600mm이고 300mm도 있고 240mm도 있고 한데 그 북한은 122mm가 주력입니다. 122mm. 그 다음에 240mm, 300mm, 600mm는 상당히 드문 거고요. 600mm, 300mm부터는 미사일로 칩니다. 근데 카츄샤 방사포는 훨씬 작아서 122mm도 없고요. 한 90mm, 70mm, 그 이하의 것들입니다. 122mm만 해도 이걸 쏘게 되면 후폭풍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방열이라 그래서 차량에 놓고 두두두둑 쏘는 거잖아요. 그 차가 밀리지 않도록 하는데 이 작은 것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트럭에서 쏴도 되고, 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어깨에 올리고 쏴도 되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000발을 쏘면서 가자 지역 여러 곳에 흩어져서 건물 사이에서 쏴버리면, 옥상에서 쏴버리면 이스라엘은 그거를, 그 로켓이 하늘로 올라온다면 발견하겠지만 배치되고 있는 거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일시에 시간을 정해서 갑자기 숨겨놨던 차를 몰고 나오거나 또는 이 로켓을 들고 나와서 쏘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로켓과 미사일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우선 포탄은요, 앞에 적을 때리는 그 고폭약이 있고 뒤에는 추진제가 있습니다. 작약이 있습니다. 이 작약을 꽝 때려주면 작약이 빵 터집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고폭약을
발사해 주는 거예요. 적에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작약이 터지는 힘으로 날아가는 게 포탄이고, 로켓은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이 있고 그 안에 연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연료에 불을 붙여서 엔진을 타게 하면 쫙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로켓은 미사일도 같은 원리인데 무슨 차이냐? 미사일은 유도가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표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자기가 방향을 수정해 가면서 날아가도록 되어 있고, 로켓은 우리 돌팔매질처럼 한번 엔진을 점화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조금 이게 가다가 뭐 잘못되면 마음대로 날아갑니다. 사실은 포탄도 그런 원리인데, 근데 포탄은 긴 포신이 있기 때문에 그 포신을 통과하면서 한 방향으로 날아가는데, 이 로켓은 방사포는 이러한 판 위에다가 한 12발을 박아놓고 쏘는 거라서 일루도 가고 절루도 가고 지랄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켓을 쐈기 때문에 정확한 유도는 안 됐지만 3,000발에서 5,000발에 날라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두두두둑 맞은 거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언 스워드 작전, 철검 작전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그냥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작전 계획이죠. 이 작전 계획은 갑자기 기습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갑자기 로켓을 두루룩 맞았을 때, 아이언돔으로 뚫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게릴라들이 그 방벽을 넘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뭐 긴급 작전 계획 같은 겁니다. 우선 가장 좋은 거는 자기들도 포나 미사일로 응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전폭기가 들어가서 때리는 거죠. 이스라엘은 거의 매일같이 가자지구를 보고 있으니까 가자지구 어떤 건물이 하마스가 있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쭉 오는 영상들을 보게 되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한 건물만 폭삭 무너지는 걸 보실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 공군이 제이담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건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이에요. 근데 이게 앞에 레이저가 있어갖고 비행기에서 유도를 해주지만은 정확하게 미사일처럼 그냥 자유낙하하는 건데 가서 딱 맞춰버립니다. 보통 미사일보다 더 싸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정확하게 맞아서 옆 건물은 물론 먼지라든지 약간의 뭐 얻어맞긴 하겠지만 건들지 않고 그 건물만 폭삭폭삭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건물이 하마스 건물이고 위험한 자들이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제거한 게 바로 아이언 스워드 작전의 기본 단계죠. 지금 계속 그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전에 2011년 연평도 포격전을 당했죠. 이거랑 비교하시면 매우 비슷해요. 그때 한국 해병대 연평부대는 우리 자주포를 남쪽을 향해서 쐈습니다. 호국훈련 관련 연습 사격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인민군 제4사단이 개머리 해안 부근에다가 걔네 방사포 122mm 방사포를 방열을 쭉 한 다음에 쐈습니다. 그거를 우리 군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레이더도 있고 레이더로는 잡을 수가 없죠. 위성이 있지만 위성이 그 시간에 거기 지나갔다면 봤을까요? 저는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성은 늘 보던 데를 보기 때문에 우리 정보사라든지 국정원에서 여기 뭐 늘 뭐가 있는지 봐줘하는 부분을 봤지 개머리 해안으로 이동된 건 못 봤을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날 RF4C라든지 뭐 백두금강 정찰기가 떠서 그쪽으로 지나갔다면은 혹시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도 지나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빈 타임이 있는 거죠. 그 시간에 방열을 해서 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두두둑 맞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발사되고 난 다음에는 발사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육군에서 갖고 있는 대포병, 대는 상대하다 할 때고 포병 레이더입니다. 뭐가 포탄이 날라오면 포탄이 이렇게 궤적을 그리잖아요. 탄도. 그 탄도를 탁 잡아갖고 쏜다가 여기구나 하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대포병 레이더인데 그게 연평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늘 가동하고 있으면은 우리도 컴퓨터나 TV 항상 켜놓으면은 뜨거워지잖아요. 나중엔 다운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위험한 도발을 할 것 같다는 정보가 있으면은 무리해서라도 풀로 가동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미리 사전에 준비한 시간에만 돌리거나 꺼놓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그런 거 한다는 정보를, 즉 우리가 휴민트도 없었고 또 신호정보도 못 잡았기 때문에
꺼놓고 있었습니다. 그 대포병 레이더가 어디서 쐈는지를 부대가 막 돌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예열해야 되고 뭐 그 사이에 다 쏴버린 거죠. 못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연평부대가 놀래가지고 사격을 했습니다. 어디로 했느냐? 이게 이제 아이언 스워드 작전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갑자기 기습을 당하면은 우리 포병은 가장 좋은 거는 어디서 쟤들이 쐈다는 걸 알면 그쪽으로 쏘면 좋은데 모를 경우에는 걔네들 부대가 있는 대로 이미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쏘도록 돼 있습니다. 그쪽 좌표로 쏴버렸죠. 그래서 그 전방에 있던 인민군 부대들이 되게 놀랬다는 거잖아요. 자기한테로 막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대포병 레이더를 돌려가지고 아 저쪽에서 쐈구나 하고 잡아가지고 쐈을 때는 이미 인민군 방사포대는 다 자리를 떠난 다음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때리는 게 사전에 알아놓은 좌표대로 건물을 하나씩 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지금 그래 심리전을 했죠. 삐라를 뿌리고 가자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하라. 24시간 내에, 그 다음에 6시간 내에, 3시간 내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날라오고 하니까 네타냐하고 만나갖고 바이든이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점령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설명을 포함해서 또 우리와 관계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행기로 계속 때리고 미사일까지는 아직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지대지 미사일을 쓸 필요까지는 아직 없고 비행기로 더 정밀하게 때리는 것 같습니다. 그건 선택의 여지죠. 미사일을 쓰는 거는 상대방의 공군력이 있고 더 힘이 있을 때는 우리도 사람이 없는 무기를 보내야 되니까 미사일을 쏘지만은 하마스 자체는 로켓이 가장 최고의 무기니까 로켓으로 비행기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폭기들이 들어가서 더 정밀하게 미사일보다 정밀하게 하나씩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참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군이 들어갑니다. 지상군이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의 기동부대가 들어가죠. 전차와 장갑차 부대가 들어가서 그 땅굴에 숨어 있는 하마스들을 제거하고 상당한 시가전을 치를 겁니다. 이것이 전체가 1단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 차이점을 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속 궁금증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래 쟤네들이 로켓 쏜 거는 그렇다 치고 글라이더 타고 날라오고 오토바이 타고 트럭 타고 그 스마트 장벽을 부수고 넘어올 때 그걸 그렇게 몰랐느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육군하고 우리 육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김포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155마리 후전선에다가 거의 250km죠. 병사들을 쭉 세워놨습니다. 그 뭐 A급, B급, C급에서 A급 끌리면은 전방 GOP 소대원들이 다 들어가고 뭐 C급이면 돌아가면서 세우고 그런 식이지만 하여간 전선에 쭉 병력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선방어 개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선방어를 안 해요. 우리는 지금 선방어를 하면서 그 철책에다가 철책도 세워놨죠. 거기다가 이제 과학 장비를 부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방어 개념을 하지 말고 지역방어 개념으로 가자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지역방어 개념입니다. 걔네들은 가자 지구에다 펜스를 설치하고 거기다 누가 오는지 체크할 수 있는 장비들은 달아놨어요. 근데 그 뒤에 병사들을 세워놓지 않고 뜨문뜨문 부대 단위를 흩어놨습니다. 모아놨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쟤들이 뚫리면 자신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뚫었어? 그러면 100배의 보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못 넘어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디터런스 작전, 억제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디터런스 스트래티지. 나를 한 방만 때리면 100배를 때리니까 아예 못 넘어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디펜스 스트래티지입니다. 방어 전략이죠. 아예 사람을 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쟤네들이 들어오면 이 전선에서 우리 병사들이 희생되면서 싸우면서 여기서 끝내자는 거지.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를 쳤어하고 북한을 때린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선방어로 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미국의 뭐 한 100만 대군 가지고 전 세계 전선을 지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디터런스, 억제 전략을 쓰죠. 응? 지금도 보게 되면 미군은
그전에는 휴전선에서 지금 우리 군처럼 선방어를 했지만 지금은 평택에 딱 부대를 갖다 놓고 대한민국을 쳤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올라가면서 빠바박 기동부대로 때리고 공격기로 때리고 해서 작살내는 억제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자기네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선방어 하면 당할 수 있잖아요. 납치도 됐고 옛날에. 그래서 제가 1025명 대 1명 한 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잡혀갔는데 그를 구하기 위해서 1025명의 하마스 또 전쟁 중에 생포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들의 그 장벽, 우리를 얘기하면 철책 같은 데다가는 과학 장비만 딱 해놓고 선방어는 안 하고 뒤에 이렇게 뜨문뜨문 부대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우리는 이제 민간인 통제구역 그래서 민간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신이 있으니까 키부츠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 짓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어요. 우리는 민통선 안쪽에다가 농사는 짓게 해줍니다. 근데 사람은 살지 못하게 하는데 요즘은 민통선 지역에도 집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뭐 지난번 저 가보니까는 임진강 북쪽에도 별장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을들이 이번에 주로 당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은 더 자유로우니까 거기에 그날 뭐 자기들 축제에 맞아갖고 가서 놀다가 더 많이 죽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단계 작전은 공군기로 모든 걸 박살내고 난 다음에 지상군이 들어가서 하마스를 착살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방부 장관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2단계는 차후의 군사작전이라 그러는데 그 싸움의 강도는 낮아질 것이고 숨어있는 저항 세력을 제거하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1단계 작전에서는 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지상군이 공군기의 엄호를 받아가면서 가자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마스 세력을 다 제거를 한다. 쳐들어가는 작전이죠. 그 다음에 장악을 딱 하고 나면은 그 숨어있는 하마스를 하나씩 잡는 작전을 시가전을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의 팔레스타인 주민들하고 하마스를 분리시켜서 이 하마스를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주민들이 이스라엘한테 대들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안정화 작전을 합니다. 안정화 작전. 안정화 작전이 이게 미국이 이라크를 쳐들어가서 50여일 만에 바그다드 점령하고 더 이상 때릴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7년인가 8년 동안 안정화 작전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깁니다. 그때는 뭐 탱크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비군까지 다 동원해서 병력 가지고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사람 조사해야 돼요.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부비트로에 걸려서 많이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3단계에는 가자 지구의 새로운 안보 체계를 만드는 것. 네. 가자를 지금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안정화 작전 끝낸 다음에 이라크에다 친미 정권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고 일부는 그 새로운 이라크 정부랑 협의해서 부대를 주 이라크 미군 부대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 이스라엘은 다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말을 듣는 그러한 정치체를 만들어주는 하마스가 아닌 완전히 다른 세력. 그리고 가자 지구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스라엘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기하고 물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안 준다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가게 되면 티베트 자치구, 위구르 자치구, 내몽고 자치구, 짱족 자치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치구하고 중국 본토하고 사이에 장벽이 있고 그러나 중국에서 물과 전기 기본적인 공급해 준 거죠. 근데 이쪽에서 이쪽을 공격하니까 이제 물도 끊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중국의 자치구는 중국이 거의 관리하지만 이제 2005년도에 유엔이 개입하고 해서 팔레스타인도 이 땅에 살아야 되겠다. 이스라엘도 살아야 겠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가자하고 요단강 서안에 앞으로 살고 별개의 나라로 둘이 쪼개자는 합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전 단계로서 지금 자치권을 준 거예요. 자치권을 줬는데 자치권을 가지고 얘네들이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유엔이 결정한 자치권을 인정해서 너희 자치는 하는데 우리는 너희한테 제공했던 물과 전기는 안 줄 거야.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니들 스스로 나라를 앞으로 유엔에 의해서 세우든 말든 우리는 개입 안 해. 대신에 영원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로 있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그 과거 이제 원래 가자 지구는
이집트 영토였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유명한 6.1 전쟁인가 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뺏었을 뿐 아니라 그 뒤에 이스라엘 영토보다 훨씬 넓은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시나이 반도 좀 가게 되면 수에즈 운하를 만나게 되죠. 수에즈 운하까지 점령을 했었어요. 시나이 반도 다 점령했어요. 우리 뭐 교회 다니는 분들 시내산 올라가 그게 바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입니다. 그걸 점령을 해놓고 이제 이집트와의 적대적인 관계를 끝낼 때 시나이 반도를 다 돌려줍니다. 대신에 너하고 나하고는 더 이상 안 싸운다는 평화조약, 강화조약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안 돌려준 게 가자지구고 가자지구에다가 계속 갖고 있다가 팔레스타인들이 살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집트는 그 패해갖고 수에즈 운하가 그들의 돈벌이에 중요한 거였는데 그 위험해졌거든. 근데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고 가자지구만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에 의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집트가 받아들이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때문에 한 번 당한 세력들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잘 대들지 않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예상한 대로 이렇게 3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이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이집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도와주고 싶어도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 하마스가 작살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한 약속을 깨면은 이번엔 또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해서 이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정보를 세워주고 빠져나온 다음에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과거 인도가 파키스탄하고 지금도 안 좋잖아요. 파키스탄이 지금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도 파키스탄이었어요. 방글라데시는 동쪽에 있어 동파키스탄, 지금 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 근데 1970 몇 년도인가 지금 방글라데시 쪽이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이쪽이 낮고 이쪽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파키스탄이 되기 싫다 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을 인도가 도와주고요. 그 세력들이 쿠데타를 막 일으키니까 인도군이 밀고 들어가서 파키스탄 쪽에 있다는 세력들을 제거해버리고 독립을 원하는 세력들을 도와줘갖고 방글라데시라는 정부를 만들어줍니다. 이와 똑같은 게 결론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던 게릴라들이 있었죠. 그 세력이 계속 우크라이나랑 싸워왔었죠. 그래서 크림반도도 뺏고 그랬는데 그런 세력들이 싸우고 있을 때 러시아가 개입해서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정부를 때려버리면 이 러시아의 우호 세력이 다 여기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일부는 러시아에 주고 러시아 연합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동맹국으로. 근데 그게 지금 막힌 겁니다. 미국의 개입으로. 아마 이스라엘은 지금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상대적으로 온건해요. 여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게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이야. 하마스야. 근데 이게 둘이 양쪽으로 있으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두 개를 쪼개버릴 겁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파키스탄 플러스와 방글라데시로 쪼개듯이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졌어도 쪼개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졌는데 남북으로 쪼개져 있는 것처럼 쪼개버릴 겁니다. 각자 독립해라.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궁금증은 뭔가 하면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는 아까 선방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가장 좋은 예는 북한이 인민군 제4사군단이 중심에 대해서 백령도나 연평도를 기습 상륙해서 점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전방에 우리 그 판문점에서부터 1사단이 있는데 판문점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면 임진강이 있어요. 임진강까지 굉장히 확 밀어버리면 우리가 밀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다른 거는 우리는 지금 휴전선 일대에 쫙 지뢰를 깔아놨어요. 북한도 깔아놓고. 그래서 걔네들이 넘어오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안 깔았지. 가자 지역 외곽에다가. 그게 참 내가 보기에 왜 안 깔았을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오만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방어도 안 하면서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쳐들어갔다가 더 이상 진격이 안 되니까 우크라이나가 반격해 들어올까 봐 지금 살포지기를 쫙 깔아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진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깔았습니다. 우리는 깔렸기 때문에 좀 다행이긴 한데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행기를 타고 헬기를 타고 뭐 글라이드를 타고 넘어온다. 이럴 경우. 근데 더 좋은 거는 백령도하고 연평도 사이에는 지뢰가 없으니까 바로 들어와서 잡을 수 있죠. 자, 여기서 제 설명이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당했다. 백령도가 점령당했다. 연평도가 당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는 전방지구에 2개의 작전사령부가 있습니다. 우리 제서쪽이 김포하고 강화도인데 거기를 지키는 게 해병대 2사단입니다. 그리고 백령도에 해병대 6여단, 연평도에 해병대 연평연대가 있죠. 해병대가 지키고 그 중간 바다는 해군 2함대가 지킵니다. 이 해군 2함대하고 해병대 2사단을 지휘하기 하나로 묶고 그다음에 공군도 지원해 주는 조건, 해병대, 해군 그리고 공군을 묶어서 서북도서 방어사령부라고 서방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작전사령부입니다. 그 다음에 김포에 있는 해병대 2사단 강화도까지 거기서부터 저기 동해안에 고성에 있는 22사단 7부대까지 육군 부대들이죠. 그 부대를 통합지휘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1군단,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6군단, 7군단, 3군단, 2군단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군단도 좋고 이걸 통합지휘해서 지상작전사, 지작사가 있습니다. 작전사령부입니다. 우리가 연평도 포격전 때 가장 아쉬웠던 거는 연평부대가 공격을 당했어요. 그때 해병대 2사단 김포에 있는 부대들이 모여갖고 싸우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쪽을 맞았을 때 이 김포에 있는 해병대 2사단이 북을 쳐버렸으면은 사실은 이스라엘도 이번에 이걸 당했을 때 물론 공습으로 대응하긴 했지만 거기는 작은 지역이니까 그렇지. 우리는요 연평도로 들어오면 이쪽이 밀리면 이쪽으로 쳐버려야 돼요. 그때 지작사까지 나와서 우리 1군단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든지 밀어붙이는 건 좀 어려우니까 포격전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포격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때쯤 되면 인민군도 모든 방사포 방열해서 쏘려고 할 테니까 얻어맞은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아이언돔도 없으니까 그냥 먼저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을 가동해야 됩니다. 때리기만 하면 무조건. 그 다음에 백령도 있는 육려단도 그냥 때리는 거예요. 이쪽 맞으면 일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기들은 또 스텔스기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4군단 지역이라든지 인민군 우리 1군단 위에는 1군단 인민군 1군단 개성사령부를 때린다든지 5군단 4, 2, 5, 6, 4군단 1군단 하여간 때려버리는 겁니다. 동시에 하는 겁니다. 시간 끌고 하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도 처음에 공습하는 거 아이언 스워드 작전만 했고 그 이후의 작전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이 바이든이 날라와서 뭐 개입하다 보고 뭐 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근데 워낙 분노했고 화가 났기 때문에 미국과 이제 어떠한 작전을 하겠다 대충 설명을 했고 3단계로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국제사회가 막 개입을 하죠. 벌써 중국이 들어가서 뭐 러시아가 더 피곤하지만 그렇게 여지를 주면 안 돼요. 바바바박 들어가야 돼요. 백령도를 쳤다 그러면은 서방사가 준비가 된 게 바로 뭐 연평부대가 때리고 해군 2함대 뒤에는 해군 작전사 예하의 전단들이 와서 같이 때리고 지작사도 때리고 그 다음에 전방에서 우리 지작사 지역에서 북한이 작전했다 그러면 서방사 쪽에서 그냥 때리고 해서 그럼 뭐 미국이 개입하고 난리가 나겠죠. 북한이 핵을 쏜다고 난리 나겠죠. 근데 핵을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핵 쏜다 그러면 거기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희생이 가장 적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국지작계, 북한이 뭔가 도발했을 때 연평도 때는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 표적 정해놓은 걸로만 그냥 쏘는 걸로만 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액션을 못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연평부대가 맞았으면 백령도 부대, 해군 2함대, 김포에 있는 2사단까지 포격을 가해버리는 거죠. 또 지상부대가 당하면은 1군단, 5군단, 6군단 바바바박 선제 타격을 하는 겁니다. 킬체인을 가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서 올라오는 게 있으면 KAMD로 많고 그 다음에 KMPR로 전군이 박살을 내버려. 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워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2단계 작전은 우리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워낙 북한은 덩어리가 크고 그건 진짜 침략이 되니까. 이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이번 이스라엘이 대응을 통해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서독은요, 1990년 통일이 되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됐느냐. 계속 서독의 해외 공작부가, 정보부가 BND인데 BND가 미국의 CIA하고 계속 동독을 상대로 민주화 공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반공산주의 운동을 일으켜서 촛불 시위를 일으켰고, 그러다가 호네코 정권, 공산 정권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고, 그들이 의회에서 결의해서 서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평화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작전을 준비해 놓고 우리 국가정보원이 북한을 상대로 계속 민주화 공작을 해야 돼요. 김일성대 애들이 김책공대 애들하고 같이 스크럼 짜고 파시쇼 타도, 파시쇼죠 그야말로, 독재 타도 님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산자에 따르라 부르면서 그런 애들이 어떻게 해서 김정은이가 제거된다 할 때 그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민족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일부가 되겠다.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 정부인. 그렇게 되면 평화통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중국도 개입 못하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례를 잘 보면서 또 반대로 서독과 동독 사례를 잘 보면서 우리의 살 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더 상세한 거는 군인들이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긴 설명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